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의 심부름을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부족한 게 많은 누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많이 들어버린 남동생과 저의 나이는 고작 2살 차이예요.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누나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동생이었지만, 나이를 먹고 덩치가 커지면서부터는 점점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게 됐었답니다. 그런 동생이 어쩔 때는 흠씬 때려주고 싶을 만큼 밉고 싫을 때도 있었지만 누나의 그런 못된 마음과는 달리 고맙게도 제 동생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 속에 적힌 글자만 보아도 빌어먹을 잠이 쏟아지는 부족한 누나와는 달리 그 녀석은 공부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학기마다 학교의 상장이라는 상장은 다 쓸어오고 반에서도 1등도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커갈수록 동생의 눈에 누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런 허접한 누나에게는 한없이 무뚝뚝하고 차가운 동생이지만 저는 알게 됐어요. 제 동생은 아주 착한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저희를 거두어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동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아무리 친하고 가깝게 지내던 외할머니라지만 한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솔직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집부터가 그랬어요. 비록 몇 평 되지 않는 전셋집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저는 꽤나 공주처럼 지냈었거든요.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댁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공주가 될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손녀인 저보다 손자인 제 동생을 더 챙기셨습니다. 은주야, 은찬이 주게 저기 가서 고구마 좀 쪄와라. 겨우 중학생이었던 제게 외할머니께서는 대놓고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저 먹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은찬이, 은찬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은찬이를 더 미워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손주인데 왜 손자만 좋아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외갓댁에 놀러오면 외할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었는데 더는 저를 예뻐하지 않고 늘 제 등 뒤에 은찬이만 찾으시는 할머니가 미웠습니다. 속이 정말 상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면서도 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할매 죽고 나면 어떡할래? 밥도 못하고 김치도 하나 제대로 못 썰어서 뭐 먹고 살래? 그 나무라는 듯한 말투가 서러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도 그런 말에 온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고개를 푹 숙이고 김치를 썰곤 했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그걸 지켜보시다가 등을 돌려 주방을 나서면서 앓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들 놔두고는 못 죽지, 못 죽어. 그럼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어 애꿎은 김치에 화풀이를 했었습니다. 할매는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를 냉큼 데려와 주신 외할머니가 아니었더라면 동생과 저는 꼼짝없이 보육원 신세였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수많은 형제들 중 그 누구도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은 없었고 유일하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이 외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렵게 사는 형편에 해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키가 전봇대만큼 커져가는 아이 둘을 선뜻 거두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그러셨어요. 불쌍한 것이라고요.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얼마나 싫어했었는지. 그런 제가 본격적으로 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제가 17이고 동생이 15일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저편 언덕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와 동생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얼핏 다정한 부부인지 연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쌍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동생이 할머니를 업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 높은 곳을 그 작은 녀석이 저만한 할머니를 업고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상하리만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골목과 제가 서 있던 골목은 제법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서 제 우는 소리가 그것까지 들릴 리도 없는데 입을 틀어막고 담벼락 뒤에 숨어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동생에게 번갈아가며 느꼈던 미운 감정,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비로소 우리가 가족 같아서 그래서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말도 없고 무뚝뚝한 남동생. 제 말 안 듣는 게 얄미워 할머니 말씀도 안 들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나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업고 업히어 걸어 올라갔던 그 길을 뒤늦게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못난 누나 밑에서 저렇게 예쁘게 자란 동생과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할머니 몰래 우유 배달을 나가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동생을 위해 문제집을 몰래 사다 책상 위에 두었어요. 동생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럼 저는 그게 기특해서 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몰래 문제집을 샀습니다. 1년, 2년이 흐르면서 동생의 성적은 쑥쑥 올라갔어요. 이대로라면 동생만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쁘기 시작했죠.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런데 그렇게 제가 19이 되던 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슬퍼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 못했던 것들, 상처드린 말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명치에 박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한 감정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몇 년 전엔 어린 마음에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땐 이미 전 졸업을 앞둔 어엿한 성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조금 더 많은 감정을 알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나 더 가슴이 아플 줄은 몰랐어요.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인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도 들었었어요. 하지만 결코 오래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이제 세상에는 진짜 나랑 동생만 남았다는 지독한 현실이 저를 슬퍼할 겨를조차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외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사랑하는 딸과 사이를 한날 한시에 잃고도 손주들을 먹이고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셨을 할머니의 마음을 말이에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후회는 그 후로 오래오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어린 저에게 세상은 깨달을 기회를 주지 않았었어요. 오갈 데도 없고 보호자도 없이 둘만 덜렁 남은 저희를 딱하게 여긴 외삼촌이 할머니와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비좁고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집이지만 할머니의 손때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곳에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동생에게 제 모든 청춘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입에 달고 사셨던 우리 은찬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보고 가야지 하는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와의 작별에 누구보다 슬퍼했던 것은 남동생 은찬이었어요. 어렸을 적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다 어머니께 호되게 혼났던 날,
이후로는 남동생의 그런 퉁퉁 부은 눈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고 갑작스러웠던 부모님의 사고 소식에도 말도 안 된다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울음을 참아내던 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일 때는 울지도 않던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는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것까지 저희 남매는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에게 할머니와의 이별은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전히 누나 말이라면 틱틱대기부터 하는 얄미운 남동생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남동생의 꿈과 사랑하는 할머니의 소원을 위해 기꺼이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머리가 없어 좋은 대학도 가지 못할 저였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입학을 해 돈이나 날릴 바엔 그 돈을 동생한테 쓰고자 했어요. 하지만 19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나 야간 알바 같은 것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잘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고깃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3시간 서빙을 하고 3시간 설거지를 했어요. 몸은 죽어라 힘들었지만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못된 손님들 앞에서도 잘만 생글생글 웃음이 나왔고, 손님 실수로 뜨거운 불길에 아끼던 긴 머리를 홀라당 태우고 나서도 웃음이 나왔으니까요. 어쩌면 그때 웃어넘긴 에너지로 지금의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타버린 머리카락이 싫었던 저는 곧장 미용실로 가서 머리를 남동생만큼이나 짧게 잘라버렸고, 손님들은 점점 저를 남자 직원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맘때쯤부터 날 예쁜 총각이라고 부르던 한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잘하고 손이 빨라서 마음에 든다며 자기 가게에 와서 일하지 않겠냐 하셨거든요. 무슨 가게인지 무슨 일인지 듣지도 않고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가 고깃집에서 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이니 20살이 갓 되었던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간 그 사장님의 가게는 중국집이었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대뜸 오토바이 탈 줄 알지? 하고 묻는 통에 저는 또 냉큼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오토바이는 시트에 앉아본 적도 없으면서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거짓말은 몽땅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자고 종이를 내미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자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져가 읽어보시던 사장님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어이, 너 여자야? 남자 아니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할 때부터 저를 남자로 알고 계시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 내려간 주민번호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속이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그냥 겉보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지만 사장님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사장님의 입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고야 말았어요. 여자면 곤란해. 미안하다. 난 네가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지. 여자애가 어떻게 오토바이를 몰고 철가방 일을 해. 이제 안 되겠다. 정말 미안. 응? 저는 좌절했습니다. 월급도 고깃집보다 훨씬 더 많이 쳐주신다는 말에 냉큼 고깃집 일을 그만두고 달려온 것이었거든요. 이대로 물러서기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부모님 앞에서도 하지 않던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일 시켜주신다고 해서 저 고깃집도 그만두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물으면 전 어떻게 하라고요. 저 솔직히 오토바이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시키면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아저씨 저 남자인 줄 알았죠.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저 여자로 안 봐요.
이거 보세요. 힘도 겁나 세요. 그러니까 제발 아저씨 말씀만 믿고 온 거란 말이에요. 동생 학비 마련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제 동생 공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누나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대학 못 가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완전 억지뿐인 소심한 반항이었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해서 마지막 항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쩜 다시는 못 볼 사이이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하고 돌아서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사장님께서 갑자기 어이없다는 듯 소리내어 웃으며 물어오셨습니다. 야, 너 방금까지는 나보고 사장님이라더니 갑자기 왜 아저씨라고 그러냐? 그 질문에 저는 조금 의기소침해진 말투로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절 안 써주실 거면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니니까 아저씨가 맞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 내가 숙제 줄게. 해내면 일하게 해주마. 그렇게 사장님께서는 제게 오토바이 운전을 배워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진짜 공주인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은 그렇게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토바이를 몰고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나가는 저는 중국집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배달 어플이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전화 주문, 쿠폰의 개수로 단골임을 확인하고 주소로 손님을 기억하던 시절. 그래서 지금의 배달 업체와는 달리 저는 오로지 그 짜장면집의 소속이었습니다. 일은 참 힘들었어요. 신속정확이 생명이던 그때 그 시절 철가방 일은 길도 잘 모르고 운전도 서툴렀던 제게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실수를 해대서 사장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손님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며 배달했던 짜장면을 얼굴에 뒤집어 쓰기도 했었으니까요. 쉬운 일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손님들에게 늘 어딜 가나 받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고?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입고 다니는 옷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제가 하는 일 때문인지 어딜 가든 그 누구도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하긴 대중목욕탕 여탕에 짜장면 배달을 갔다가 옷 갈아입던 아주머니들한테 변태로 찍혀 몰매를 맞기도 했으니 그것에 비하면 그 정도 오해는 양반이었습니다. 나 여자예요 하고 옷을 벗어 보여주기까지 얼마나 고되었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저의 그런 고충을 털어놓으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죠. 그러지 말고 머리를 그냥 기르면 어때? 머리라도 길면 사람들도 여잔가 남잔가 고민 정도는 해볼 텐데 머리까지 짧으니까 더 재볼 것도 없이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라도 기르면 더 이상 남자로 오해받아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편했다고 해야 할까요? 중국집 배달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 여자처럼 보였더라면 아무리 설득해도 사장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영향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긴 세월 혼자 살아가셨던 할머니께서 왜 늘 짧은 머리를 고집하며 지내셨는지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보고 싶었어요. 막상 그렇게 지내보니 결론은 편해서였던 것 같지만 말이에요. 일도 고단하고 늘 피곤과 싸움에 지내야 했지만 제가 벌어간 돈으로 동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진심으로 기쁜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결코 그 모진 수모들을 겪어가며 오랫동안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떠난 이후 저희는 한동안 서먹했었습니다. 그냥 무얼해도 할머니 생각이 났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래도 아직 곁에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할머니를 업고 골목 언덕을 오르던 조그맣던 남동생은 어느덧 저보다도 훨씬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19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동생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훌쩍훌쩍 커버리는 게 낯설고 어색하다가도 여전히 누나에게 예의가 없는 걸 보면 깜찍한 제 동생임이 확실했었어요. 조금 컸다고 대들고 큰 소리를 낼 때면 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면서도 화가 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공부 하나만큼은 착실하게 잘하는 아이라서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의 생각을 하며 힘든 일도 잘 버텨내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푹푹 찌는 더위와 맞서는 눅눅한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장마처럼 물론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제가 하는 일은 늘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유독 비가 오는 날에는 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곤 하잖아요. 끝이 보이질 않는 눅눅하고 뜨거운 장마 속에 저희 짜장면 가게 역시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날엔 사실상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바쁜 사장님은 연신 제게 미안해하시며 배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서 밥 사 먹고 들어오라고 지폐를 쥐어주셨지만 사장님을 두고 혼자만 뱃속을 채운다는 게 차마 제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 사양했었습니다. 밀려가는 주문을 보면 밥 생각도 잘 잊혀졌고 말이에요. 그날도 그렇게 정신없이 이 집 저 집의 철가방을 들고 홍길동처럼 뛰어다니다 어느새 마지막 주문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퇴근 생각에 기뻐을 했던 건지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힘이 다 빠져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솔직히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날 일은 무조건 100% 제 잘못이었거든요. 빗물에 가려져 신호를 잘못 확인한 제가 앞에 서서 초록불을 기다리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아보아도 빗글에 미끄러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온몸을 틀어 어떻게 해서든 차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는지 결국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아스팔트에 몸을 긁히며 넘어진 고통보다 제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처가 난 눈앞에 고급 차량이 더 먼저 보였어요. 몸이 아픈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제 부주의로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렇게 차에 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허둥지둥 넘어진 몸을 일으키는데 차에서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바짝 얼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사고를 낸 적이 처음이라 얼른 사과부터 드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요란한 빗소리 사이로 그 아저씨께서 큰 소리로 물어오셨어요. 이봐요 청년, 괜찮아요? 다친 곳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음과 함께 머리 위로 미친 듯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멎어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아저씨께서 제게 우산을 씌워주고 계셨어요. 비싼 외제차만큼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의 우산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저씨의 얼굴을 살피던 시선을 다급히 땅바닥으로 내리꽂으며 허리를 굽혀 용서를 구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와중에 제게 다친 곳은 없느냐고 물어오시는 통에
죄송함과 죄책감이 배가 되었습니다. 한여름 장마라 비가 쏟아져도 푹푹 찌는 더위였음에도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처럼 몸이 떨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께서 제 어깨 위로 한 손을 얹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됐어. 젊은 청년이 어렵게 사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그냥 가봐요. 괜찮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말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야가 빠진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수리비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니, 괜찮다니,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네? 정말이세요? 놀라고 믿기지 않아 다시 고개를 들고 아저씨를 바라보니 살짝 찌푸린 미간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됐다고, 괜찮다고, 다치진 않았냐고 다시 한번 물어오시던 아저씨.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꾹 참으며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저씨 차가 망가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께서는 괜찮으니 됐다고 제게 얼른 가보라며 차에 올라타시려 하시더군요. 그 믿기지 않는 상황에 감사했지만 그래도 추후에 배상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차에 올라타는 아저씨를 붙들고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중국집 전단지 하나를 꺼내 쥐어드렸습니다. 그새 비에 젖어 눅눅해진 전단지였지만 급하게 연락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요. 저 큰 길 넘어 골목 중국집에서 일합니다. 명함이 없어서 여기로라도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배상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의 표정은 보지 못했어요. 이마가 무릎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의 문이 닫히기 전 아저씨의 목소리만 뒤통수 너머로 확인했어요. 알겠다고, 이상 있음 꼭 연락하겠단 그 목소리 말이에요. 그렇게 그 외제차는 순식간에 도로를 벗어나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쏟아져 버린 짜장면과 망가진 오토바이를 챙겨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길. 손님께 나가지 못한 음식보다 망가진 오토바이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물어줄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작은 오토바이 하나도 망가진 걸 고치려면 큰 돈이 드는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얼마나 큰 비용이 들지 상상도 가질 않았어요. 가게로 돌아가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짜장을 볶다 말고 제 몸이 다친 곳이 없는지 정신없이 살펴보시는 사장님께도 죄송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죄인이 된 저는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진 데다가 손님께는 배달도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급히 손님께 전화를 드려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나서야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를 살피셨어요. 제 몸 대신 망가지느라 여기저기 부셔져 버린 오토바이를 사장님께서는 한참이나 이마를 짚고 쳐다보셨습니다. 너 내일 곧장 병원부터 가라. 일이 나올 생각 말고. 심장이 철렁하는 말씀이었어요. 난 이제 잘렸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손이 뻗어나가 사장님의 앞치마를 붙잡게 됐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다시는 사고 안 내겠다고, 그러니 내치지 마시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에휴, 이거 사. 누가 너 자른대냐? 저게 저만큼 망가졌으면 네 몸도 아플 거란 말이다. 그러니 병원에 가란 소리야. 에휴, 진짜. 요즘 같은 바쁜 날에 잘 하는 짓이다. 무조건 내일 병원부터 가. 안 가고 그냥 괜찮은 척 기어 나오면 그때 진짜 자를 거야. 그대로 잘리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한이 있어도 사장님께 오토바이 수리비는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도착하기 위해 아침 8시부터 가서 병원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제 몸엔 타박상 말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자꾸만 저는 오토바이와 그 외제차가 저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다면 저는 큰 길로 튕겨져 나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점심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려고 부랴부랴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병원에 다녀왔다는 저의 증거품인 약봉지만 확인하시곤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가게 앞에는 처음 보는 새 오토바이가 놓여 있었고 한 달이 넘도록 촉각을 곤두세워 전화기에 집중했지만 그 아저씨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겹고 무서웠던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날이었어요. 대낮에 걸려온 주문 전화 한 통에 부랴부랴 배달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도 날이 어찌나 더운지 헬멧 사이로 땀이 삐질삐질 흘러내렸어요. 아스팔트의 뜨거운 기운이 고스란히 제 몸을 타고 전해지는 지독한 무더위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꽤 부자들이 산다고 유명한 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연이라도 와볼 일이 없었던 비싼 아파트. 평생 한번 타볼 일이 있긴 할까 싶었던 그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향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찜질방에 온 것처럼 뼛속까지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아, 진짜 죽겠구나 싶어 헬멧까지 벗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괴로운 신음을 하며 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본능적으로 냅다 달려가 쓰러지는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사람은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저 보세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은 아니었던 건지 할머니의 눈꺼풀이 느리게 꿈뻑거렸습니다. 제 무릎 위로 거의 눕다시피 쓰러진 할머니의 이마와 목덜미엔 땀이 흥건했어요. 열이라도 식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진 것이라곤 땀에 절어 뜨끈한 헬멧과 철가방 속 펄펄 끓는 짬뽕뿐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더워가지고 힘이 빠져서 집에 나 얼른 가려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 집이 10층인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불규칙한 숨소리와 끊어지는 말투, 손끝에 느껴지는 할머니의 온도에 무작정 할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헬멧과 배달 가던 철가방은 이미 바닥에 내버려둔 지 오래였습니다. 10층까지 가면 대개 누구라도 계시겠지 싶어서 그런데 할머니를 들쳐업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무리 눌러보아도 말을 듣지를 않더군요. 그제야 엘리베이터에 뜬 고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하겠습니까? 냅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혹시나 정신을 잃으실까 계속 할머니 대답하시라고 불러대며 계단을 올랐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계단 한 층만 올랐을 뿐인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할머니는 너무 무거웠고 그런 할머니를 등에 업고 10층 계단으로 오른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낑낑대며 한 칸 한 칸을 올랐습니다. 등에 업은 할머니를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무거우셨던가. 생각해보니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업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기억 속엔 골목 언덕길에 할머니를 등에 업고 오르던 중학생짜리 제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리고 작은 애도 할머니를 업고 먼 길을 올랐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간신히 5층까지 올라왔을 무렵 할머니의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혹시 댁에 계시는 보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적힌 번호였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배달하던 사람인데 지금 할머니께서 고장난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질 뻔하셔서 댁으로 모셔가고 있다고 계시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무척 당황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바로 갈 테니 문 열고 들어가 할머니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에 그러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5층을 올랐습니다. 댁에 아무도 안 계신다는 생각에 더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숨이 차고 등에 업은 할머니와 제 열기가 맞물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를 눕혀드리고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니 할머니께서 눈을 제대로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의 열기도 만만치 않아 서둘러 에어컨도 켰어요. 그제야 늦어버린 배달이 생각나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여쭈니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에 얼른 마실 물을 떠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불규칙적이던 숨소리도 멎어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일을 하던 중이라 가봐야 해서요. 곧 아드님 오실 거예요. 시원하게 계세요. 아시겠죠? 일어나지 마시고 아드님 오실 때까지 편하게 누워 계세요. 행여 돌아선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몇 번이나 당부를 드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돌아서며 짬뽕을 시킨 손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가는 길에 사정이 생겨 제때 가져다 드리지 못했다고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손님의 목소리는 약간 화가 난 듯 보였지만 그래도 다행히 양해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하며 돌아서려는데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두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이 익숙한 얼굴이다 했는데 얼마 전 제가 사고를 냈던 그 외제차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기막힌 우연에 흠칫 놀랐다가도 그때 신세를 지고도 갚지 못해 죄송했는데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갚게 되는구나 하고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아저씨는 모르시겠지만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고 할머니를 돕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발을 다시 신는데 도어락이 울리고 그 아저씨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하고 외치며 들어오시던 아저씨께서 저를 발견하시곤 제가 사진 속 아저씨를 확인하고 놀랐던 것처럼 흠칫 놀라셨어요. 아니, 이 청년이 왜 여기에?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1층에서 붙어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시곤 쉬고 계신다고. 아무래도 날이 너무 더워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셨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던 아저씨께서는 제 두 손을 모아 덥석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네 청년. 젊은 청년이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어쩜 이렇게 남자답고 섬세하고. 우리 어머니 구해준 거 내가 보답하고 싶어. 정말 고마워서. 아저씨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보답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애초에 보답을 바라고 할머니를 도운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머니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아저씨의 말씀을 사양하려 했어요. 맞잡은 손을 빼내고 아니라고 손살을 치던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께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창섭아, 그의 사내 아니다. 청년이 아니라 숙녀여 이거사. 저 여린 것이 나를 업고 바들바들 떨면서 10층까지 올라왔어. 할머니께서는 눈썰미로 제가 여자인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말에 아저씨께선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하며 사과를 하시던 아저씨께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어쩌다 중국집 배달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머쓱한 웃음이 절로 지어졌어요. 동생이 공부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는 공부머리가 없어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누나뿐인데 좋은 대학 나와 직장 취직해서 용돈은 주지 못해도 이렇게 그 녀석 대학 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러고 있네요. 그 너무 안쓰럽게 보지는 마세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고 동생도 공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행복하거든요. 주저리 주저리 혹여나 저를 안쓰럽게 여기어 동정심이라도 가지실까 싶어 솔직한 이야기 끝에 행복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했고, 그런 저희를 보고 할머니께서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힘도 좋고 씩씩하고 마음 따숩고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아유,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시니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질까봐 일부러 외할머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허탕이 될 위기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꾸벅 숙이고 서둘러 그댁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내가 꼭 중국집으로 찾아갈게요 하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층 바닥에 놓여있는 헬멧과 철가방을 다시 집어들고 중국집으로 돌아가는 길.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과 그 아저씨께 신세를 갚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반년 뒤 동생의 입학식을 위해 애쓰자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로 그 아저씨께서 식당을 찾으셨더라고요. 양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홀에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 죄송해 하셨지만 괜찮다고 서둘러 자리 잡아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메뉴를 잔뜩 시키면서 사장님께 제 칭찬을 어찌나 하시던지. 쑥스러워진 제가 자리를 피하려는데 아저씨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어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 마음을 오해할까 신중히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엄마 구해준 게 정말 고마워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담될까 큰돈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생 학비에 보태요. 거절은 나도 거절할게요. 청년. 뭐라고 해야 하나?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건넨 것은 새하얀 돈봉투였어요. 두께만 만져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집어보는 두께였었거든요. 동생 학비를 하고도 훨씬 남을 돈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놓고 왜 막상 그 돈봉투를 받으니 눈물부터 터져버리는 건지. 그런 제 마음이 창피하기도 하고 아저씨의 말씀에 감사하기도 해서 솔직히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저한테 잘해주시나 싶었습니다. 은주예요. 그냥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마땅히 저를 부를 호칭을 찾지 못해 말을 더듬는 아저씨께 저는 제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곧이어 아저씨의 가족들이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 한 상 가득 차려졌고 저는 다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나갔어요. 나갔다 돌아오니 이미 아저씨와 아저씨네 가족들은 식사를 마치고 떠나신 뒤였습니다. 뒤늦게 돈봉투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현금 500만 원과 함께 명함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쪽지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한참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수능을 위해 모든 신경을 쏟느라 잠깐 동안 아저씨를 잊고 살았죠. 그렇게 동생은 원하던 대학에 마침내 입학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승승장구하며 멋진 남자가 되어가는 동생을 보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정말 대견했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는 저는 종종 그 아저씨와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동생의 소식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우실까봐 딱 한 번 동생 대학 잘 갔다는 연락만 드리고 자주 연락을 드리지 않으려 했었는데 아저씨께서 할머니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린 것인지 할머니께서 종종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놀랐지만 솔직히 싫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저희 할머니 생각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때를 정해두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물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 말이라도 저를 챙겨주시니 저는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학에 다녀온 동생이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어리기만 했던 동생이 어느새 다 큰 어른이 되어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뒤늦은 공부를 해서 중국집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집 사장님과도 여전히 사부와 제자 사이로,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저는 동생의 그 회사의 동생의 비서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저는 동생의 심부름꾼일 때가 가장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누나한테 월급도 팍팍 내어주고 세상 멋진 남자가 된 제 동생. 늦은 나이지만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생의 뒤를 따라 한참 늦은 결혼을 하려 얼마 전 신랑 될 사람과 함께 할머니와 아저씨께 청첩장을 전하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젊었을 적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 배달을 했었다는 사실이 거짓말 같대요. 아저씨께서도 천생 산에 갔던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생각하니 믿기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90이 훌쩍 넘은 연세이신데도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할머니는 늘 저의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는 잔소리를 잡수셔서 팔팔하다며 웃으세요. 지금 참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때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과 외할머니 생각이 더 자주 납니다. 더 행복해져서 더 자주 떠올리려고요.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와 제 동생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